네, 최근 KT 가입자 휴대전화로 수십만 원이 빠져나가는 소액 결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커들이 유령 기지국을 만들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이 문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소연 기자 그리고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문 기자, 해커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기지국을 만들어서 개인정보를 빼냈다.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확인이 된 건가요, 그러면? 네, 이제 KT 측이 소액 결제 피해 지역의 그 가입자 통화 이력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경기 광명 일대의 휴대전화 접속 내용 중에서 수상한 흔적이 발견이 된 건데요. 분명히 KT 가입자 통화 이력인데 연결된 기지국 아이디가 그 KT가 관리하지 않는 미상의 KT 기지국이었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불법 해킹을 위해 만들어진 이제 유령 기지국으로 보고 있는데요. 누군가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유령 기지국을 세워놓고 휴대전화 이용자가 이 지역으로 들어오면 자동으로 이 유령 기지국에 이제 접속이 되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이때 가입자 식별번호 등 이제 주요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KT 측은 아직까지는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만 들어도 이게 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방식이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런 해킹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을까요? 이게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초유의 사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상국 기지국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동안 논문이나 실험실에서나 보던 그런 해킹 방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인데요.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액 결제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는 이제 조사와 수사가 좀 더 이루어져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가상 기지국을 통해 빼낸 고객 정보로 복제폰을 만들어서 소액 결제를 했을지 않았을까 이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의 해킹이라면 이제 가상 기지국만 다른 곳으로 옮기면 되기 때문에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정부가 민관 합동조사단까지 꾸렸는데 자, 변호사님, 추가 피해를 막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뭐 가장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기술적으로 어떤 공백이라든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해킹의 표적 내지는 타깃이 된 점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드시 이제 좀 보완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우리가 사실 금융거래를 하는 수준으로 이 통신사에서도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불어서 이 정부나 이제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지금 복제폰을 이용해서 이런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복제폰이 발생을 해서 다른 기지국을 이용해서 신호가 가는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면 특정해서 확인하고 이것을 차단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KT 차원에서는 이런 유령 기지국이라고 일컬어지는 초소형 기지국에 대해서 다 접속을 지금 제한해 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네.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결제가 이뤄졌다 이런 신고가 들어온 게 지난달 말부터라고 하는데 그럼 지금까지의 피해 규모는 얼마가 됩니까? 네, 경기 남부경찰청에 따르면요. 지난달 27일부터 최근까지 주로 새벽 시간대에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지역의 KT 가입자들로부터 소액 결제 피해 신고가 74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광명에서는 3,800만 원, 금천구에서는 780만 원 정도인데 1인당 피해 규모는 이제 수십만 원 수준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연령대나 뭐 휴대전화 기종, 개통 대리점은 뭐 가리지 않고 다양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 영등포, 또 경기 과천과 부천에서도 다수의 신고가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경찰은 현재까지 KT 소액 결제 사건 피해자가 125명이고 피해액이 8천만 원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소액 결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네, 뭐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부분 새벽 시간대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결제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소액 결제 한도까지 뭐 상향이 돼서 결제되는 경우도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MBC가 취재한 한 KT 가입자의 경우에는 지난 1일 밤과 2일 새벽 사이에 10건의 문자를 무더기로 받았는데 모두 소액 결제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KT 앱을 확인해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결제된 내역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3시쯤에 상품권을 구매했다. 그리고 교통카드 충전 명목으로 뭐 얼마를 충전했다. 이런 네. 식으로 48만 원 상당의 이제 결제 금액이 확인이 된 거고요. 더 황당한 거는 평소 온라인 결제를 자주 이용하지 않아서 소액 결제 승인 한도를 5만 원으로 설정을 해놨는데 이게 한도가 100만 원으로 상향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피해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8건은 결제 요청건으로 남아있더라고요. 요청건까지 금액을 합치면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발생했을 수도 있거든요. 사기를 당해도 5만 원 언더 정도 당하겠구나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금액이 이제 100만 원 언더까지 다 가능한 범위가 돼버리니까. 네, 이 피해자는 이제 소액 결제가 이루어지기 바로 전날에 경기 광명시 소화동에 있는 이제 친구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네. 소화동은 KT 소액 결제 피해가 처음으로 대거 발생한 지역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피해 사례 중에는 소액 결제를 차단을 해놨는데도 이제 해커가 본인 인증 앱을 깔고 결제를 한 경우도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피해는 뭐 당장 오늘이라도 누구나 당할 수 있는 피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좀 막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 뭐 우선은 내가 결제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결제가 된 내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증거를 남겨놓는 차원에서라도 그러한 내역을 확보를 해두시는 게 좋겠고요. 그 즉시 내가 이용하는 이제 통신사에 연락을 해서 신고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액 결제를 이미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라도 어렵게 하기 위해서는 차단 요청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부정 결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 절차를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 취소를 또 요청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고 이렇게 통신사에 이야기를 하는 것과 투트랙으로 수사기관이라든지 소비자보호원이라든지 역시 신고를 하는 것도 조금 더 절차를 이제 신속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범인이 잡힐지도 확실하지가 않고 잡힌다 하더라도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 금액 보상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이번 부정 사용의 경우에는 부정 결제의 경우에는 지금 뭐 언론에도 보도가 될 정도로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본인 스스로도 입증을 해야 되는 부담이 조금 덜어졌다라고 봐야 되는 차원도 있겠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신사나 아니면 피지사라고 일컬어지는 결제 대행사의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이라든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이러한 이용자 보호 의무를 이제 지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 결제에 대한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부정 결제로 일정 부분 확인이 된다면 우선 환급을 해주고 보상을 해주고 추후에 범인이 잡힌다라든지 그 이후에 구상을 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빠르게 좀 환급을 받아볼 수 있는 절차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KT에서 좀 책임을 지고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응의 방식과 그런 방법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경기 광명시 피해 사례 이게 처음 언론에 등장한 게 지난 27일입니다. 네. 그런데 유사 사건이 이에 앞선 지난달 6일 영등포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이버 앱 비밀번호가 변경이 됐다는 알림이 뜬 뒤에 바로 49만 5천 원짜리 이제 상품권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네. 하지만 뭐 KT는 이 영등포 건도 전혀 알지를 못했고 지난 4일에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자 해킹 정황은 확인된 데가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다가 인터넷진흥원에 이제 사이버 침해 신고가 있었다고 신고한 게 지난 8일이고요. 최초 제보로부터 이제 무려 12일이 지나서야 당국에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사이 뭐 가입자들에게는 문자 공지도 안 됐고 저도 오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이제 뭐 팝업이 자동으로 뜨는 게 아니라 공지사항을 일일이 다 찾아 들어가서야 이제 뭐 해킹 정황 없다 이런 안내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나온 보도에 따르면 KT가 이번 사건 초기에 경찰로부터 발생 사실을 통보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경찰은 지난 1일과 2일 이틀간 이제 소액 결제 피해 신고가 집중이 돼서 KT 본사와 지점, 중개소 등의 여러 차례 사건 발생을 알렸는데 KT 관계자들은 해킹에 뚫릴 수가 없다. 그런 일은 우리 측에서 발생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반복해서 전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이 나올 법한 부분인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이런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통신사들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이게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는 이 침해 사고의 신고 및 대응이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침해 사고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나 아니면 인터넷진흥원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시행령으로 인지
실시한 이후에 24시간 이내에 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것을 어긴다라고 한다면 과태료라든지 행정지도라든지 과징금 부과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이상한 징후, 왜냐하면 우려가 있을 때에도 신고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징후가 있다면 24시간 이내에 빨리 신고를 해서 신속한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